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제 19강입니다. 19강 중요한 작가가 좀 나와요 오늘.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서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봤죠. 그랬는데 이게 교과서에 거의 뭐 계속 나오다시피 하는데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미국 유학 생활에서 느낀 혼란을 한옥과 서양식 건물의 그 충돌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충돌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음. 그래서 서호도의 그 스튜디오와 집은 뉴욕에 있고 지구 곳곳에 작업을 구상하는데 그의 작품도 그의 그 글로벌 유목민의 그 성향을 띠면서 특히 잘못 놓인 엉뚱한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는 서호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한옥 한 채가 미국의 그 타운하우스 옆구리를 부딪힌 모습 지금 도판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 그 이 한옥은 서호도가 이제 서울에서 살던 자택이고 이제 타운하우스는 그가 미국에 처음 살았던 집인데 이 한옥과 타운하우스의 결합은 이제 고국에서 낯선 외국으로 이제 옮겨와서 이제 생활하게 된 작가의 이질적인 경험.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제는 이 타지, 이 다른 나라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이질적인 경험을 이 작품으로 이제 이 소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건축적인 작품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어, 굉장히 그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한국 작가가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저도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작가는 다 배제시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우도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프로이트, 베이컨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베이컨의 그 프로이트 습작 해가지고 베이컨 작품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테라바니자,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어려운 그 작가는 아닌데,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몸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형식으로 봤을 때는 퍼포먼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작품으로 봐야 되고, 전시장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관람객과 나누어 먹는다. 이게 중요하죠. 전통, 자기의 어떤 그 전통적인 자기의 이제 모국, 지금 이제 미국에 있지만, 그래서 이 모국의 그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관람객에 나누면서 이제 먹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른 문화를 알리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고국에 대한 어떤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개인전에서 자신의 고기인 태국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만들어 전시장에 방문하는 관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음식을 이제 나눠 먹는 이제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들과 조리 도구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테라바니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하는 순간, 그래서 소통적인 요소. 그러다 이거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한번 이 사람 그 도판과 함께 한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미술 작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전통적 그 전시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혀 다른 색다른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특성들이 과거의 미술 작품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소통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공동체 의식, 소통 이것을 가지고 미술 작업의 어떤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생산하는 새로운 미술 작품을 제안을 했다. 근데 얘는 요즘에 이제 뭐가 이제 유행을 하냐면 이 작품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죠.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상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상의 현실,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이제 새로운 가상현실 이제 공간에 가가지고, 나의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것을, 참여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던데, 이 몸은 가만히 있고, 나 대신 아바타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서 되게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작품들을 제가 전시장에서 봤는,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소통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가상세계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작품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갈수록 어떤 이제 매체의 확장과 그 현실이 아닌, 지금 이제 현실이지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백남준의 작품이죠. 백남준의 작품이 나왔는데, 백남준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는 그 작품에서 본 것처럼 소통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목적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소통입니다. 관객과의 소통. 그러니까 이제 일방향성에서 벗어난 어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양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의 대표적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우선 보시면 지구촌을 대상으로 한 위성 텔레비전 쇼로, 그래서 위성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최초로 소통이라는 개념을 더 확장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구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은 전 세계에 2,5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은 뭐 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그 많은 사람이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위성미술의 3부작을 거쳐서 제작했는데, 굿모닝 미스터 오웰과 그 다음에 바이바이 키플레잉, 그 다음에 손에 손잡고 이런 연작을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 아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 매체를 승화시킨, 또는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 매체로 승화시킨 것도 있고, 오브제의 확장이라고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브제의 확장이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승화시킨 비디오 아트를 구체적으로 강화하여서 실현한 이 작품은 미술, 음악, 무용, 그래서 탈장르적인 요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음악 전공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음악이 이제 백남준의 음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음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영역으로 보는데, 우리 미술은 또 백남준이 이제 미술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탈장르적으로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탈장르적인 적으로 혼합한 공연에 전위 예술가들의 그 팝 가수, 코미디언 등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킴으로써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통합을 시도했다라는 게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예술은 첨단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죠. 그래서 굉장히 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백남준 자체의 우리가 비디오 아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미술과 다른 가장 큰 어떤 의미를 얘기하자면, 기술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에 의한 결과물이 예술로 승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미래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에 대한 어떤 매체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재료와 용구라고 했지만 지금은 매체라고 하죠. 영상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첨단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예술, 이걸 만나서 테크놀로지 미술이고, 무엇보다도 우주 중계를 통해서 지구적 그 차원의 소통, 여기서 소통 나오죠? 특히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사마 야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관람객들이 동그란 그 붙임딱지를 그 흰 방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한 작품이고요. 작가가 자신의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야.
이런 작품을 하니까 강박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그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 했던 점 찍는 행위를 관람객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게 하게 돼. 이것도 역시 소통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을 찍는 행위로서 자신의 강박증을 이겨낸 야외의 작업 방법을 관객들이 똑같이 체험하는 동시에 작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개념, 그 다음에 참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통과 참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을 한 건데, 안규철이라는 작가인데 기억의 벽이라 해가지고 관람객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함에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벽에 촘촘히 붙이면 계속 다른 모습을 띄게 되는데, 작가는 전시가 끝난 후 수만 개의 단어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상가족을 찾는 벽보에서 모티브를 갖고 왔고요. 작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는지, 우리에게 부재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준이라는 작가인데, 이제 안중근 컵인데, 안중근 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글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작가는 이 종이컵의 도안과 사진을 무료로 배포해가지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를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종이컵의 그런 어떤 QR코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것을 인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송정탑의 변화 해가지고, 이 송정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독일 먼스터 지역의 그 미술대학 학생 3명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 커다란 송정탑을 아크릴 글라스로 꾸몄대요. 그래서 아크릴 글라스는 이제 폴리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적당한 특성, 쉬운 취급 및 가공,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 아크릴 글라스의 그 재료적 특성만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변형된 아크릴 글라스는 종량의 유리보다 긁기 쉽지만 스크래치나 충격에 강한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팔레노 해가지고 이 공중전화에, 요즘 공중전화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든 건데, 수족관을 만들었네요.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면서 뜰모없어져 폐기 처분에 놓인 공중전화 부스가 수족관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시각 문화를 개선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휴대전화의 발달로 공중전화 부스는 쓸모없는 퇴물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제작된 이 작품은 실제로 물로 가득 차 있고, 밤에는 빛을 내어 저녁에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겠는데, 되게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방치된 그 공중전화 부스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거의 그거 사용을 안 할걸요?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다 폐기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 생활, 이 시각문화, 이 공간을 나름대로의 이 환경 조성적 입장에서 이렇게 공공미술의 어느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뱅크시가 나옵니다. 뱅크시도 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뱅크시 보시면은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 T사에 봉투를 걸고 마치 국기 앞에 경례를 하는 듯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작품 보시면 그래서 상업주의와 현대 소비 사회를 문제를 풍자했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 풍자적인 요소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작품 자체를 풍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비판하거나 전쟁을 비판했을 때
어떤 전쟁의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의 무기 대신에 뭐 꽃을 들고 있다거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뭐 이제 유희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풍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뱅크시는 철저하게 가려진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인데, 그래피티를 통해서 기성의 관습. 그럼 이 사람이 그래피티를 왜 하느냐? 기성의 관습이나 권력화된 제도, 자본주의에 물든 미술계를 비판을 합니다. 모든 게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작가의 눈에 비친 모순된 그런 사회적 현상을 그래피티 아트를 통해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아트 테러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얼굴 없는 작가냐면, 사실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적인 요인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뱅크시는 사회를 비판하는 그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그 의견을 담은 글도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은 보시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웅은 필요 없다. 단지 분리수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우리 아이들을 훔쳐가고 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찰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 테러리스트가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작품의 합리적 요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페르섬의 산호초를 가지고서 작품을 한 건데, 털실 손뜨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거릿과 하임 자매가 2005년에 시작한 이 손뜨개 산호초 프로젝트는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힘을 조명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의 이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수학, 해양 핵물학, 그 다음에 수공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미술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루어지는데, 집단의 창의성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간의 힘을 조명함으로써 지구온난화와 그 다음에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정크아트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뭐 저번에 보니까 그런 여성 몇 분이 그런 작품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작품으로 이제 눈여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모이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품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모였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뜨개 산호초의 컬렉션은 전 세계 미술관과 과학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세계의 가장 큰 참여형 과학 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칭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최재훈 작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남북 갈등과 그 분단을 생명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비무장지대 프로젝트. 그래서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계획된 꿈의 그 정원은 그 지면으로부터 3에서 6m 떠 있는 총 13km 거리의 보행로의 그 타워 등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비엔날레에 소개됐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정변철 작가, 이것은 뭐 작가의 특징보다는 포장박스와 한지, 아크릴 채색을 통해서 작품을 한 건데요.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류의 출품작 중 하나인데, 이 업사이클의 내용을 보려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의 예술적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해서 작품화한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 페스티벌의 그런 참여 작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다 칼로인데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 인디오 원주민 혼혈계의 가정주부와 노동자, 그 다음에 아이라는 인디오 여인, 돈주머니를 든 백인과 젊은 백인계 혼혈의 연이 앉아 있는데, 멕시코가 400년의 식민 통치를 겪은 후에
다양한 혼혈이 생기면서 차별과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계속됐다. 얘네들이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대부분 남미 쪽이 브라질 빼고는 다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받는데 걔네들이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 특징이 뭐냐면 멕시코 애들이 식민지로 살았어도 걔네들한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에 되게 걔네들과는 좀 다른 정책을 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얘네들은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정책이 뭐였냐면 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흡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결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혼혈나라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멕시코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국립대학의 의학도로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깊은 지식이었는데 1925년에 가을 어느 날 그 하굣길에 그녀가 탄 통학버스가 전차와 충돌을 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고난이 시작이 되죠. 척추 갈비뼈 쇄골반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고 병원에 있는 동안 칼로는 의사 대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일평생 주제로 삼게 될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저번도 얘기했지만 초현실주의 주창자인 시인인 브루통이 칼로가 초현실주의 화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칼럼 본인은 그런 주장을 일축했어요. 나는 꿈을 그린 적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현실을 그렸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칼럼은 또 초현실주의 전시의 작품을 또 내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울릴 법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니까 이건 뭐 좀 그렇죠 아니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네셔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작가고요. 주로 이제 영화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로 나오는 작가예요. 그래서 특히 이 나라의 그 엄격한 어떤 그 신분 차별, 그다음에 남녀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는 그 다큐의 형식들이 많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전통에 속박된 사회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어떤 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린 네셔트는 이란 미술가인데 현재 뉴욕을 거주하고 있는데 그녀의 작품은 95년에서 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되었고 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 뭐 등등 대상도 받고 그랬대요. 그녀의 작품 세계의 축은 조국 이란과 단절된 삶. 그래서 1979년에 이란의 그 혁명 이후에 충격적인 이란 사회의 변화를 다루기도 하죠. 최근에 내셨던 영화에 전념하고 있는데 광인에서는 미친 여인이 차도를 벗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도를 벗어 던진 그 여인의 사람들은 설교를 해대기도 하고 미쳤으니 내버려둬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네셔트는 광기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 그래서 이 광기는 권력을 만들어 놓은 온갖 금기를 뛰어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치고 나서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참담한 현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차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여기 체크한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체크한 부분이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괴 후 희망을 상징하는 꽃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의미 물어볼 만도 한데 아직 안 물어보네요. 피카소 게르니카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인간성과 문명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위기에 처한 싸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폭격이 있고 난 뒤에 피카소가 발표한 성명이다. 그래서 게르니카는 스페인 정부가 파리 국제 박람회의 그 스페인 전시를 위해서 피카소에게 대형 벽화를 의뢰한 것인데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보여주면서 반전의 상징을 기념적인 그래서 기념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세이라는 작가와 그 김성훈 그래서 도시의 데이터 그래서 서울시가 매일 공개하는 일자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현재 모습과 관심사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 도시가 되어 가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이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잠깐 나왔는데,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합성어로 웹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만화를 말하는데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출판 만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기법 등 플래시를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와 감상자, 감상자와 감상자 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그래서 댓글로도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더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지금 기존의 수강생분들도 이것을 이제 여태까지 한 게 이렇게 많이 쌓였잖아요. 한꺼번에 보려니까 막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꾸준히 보면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보면서 반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